풍경이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군 산자락에 작은 마을 하늘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진달래와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으로 유명한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정이 농사를 짓거나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김민지라는 10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체구에 까만 눈동자 영롱하게 빛나는 민지는 하늘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자주 결석하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몇 년 전 산에서 일하다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 박소연 씨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민지의 오빠 김준호는 15살, 하늘마을 중학교에 다니지만 종종 학교를 빠지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다. 민지와 준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자랐다. 특히 준호는 여린 여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려 했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준호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오빠,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책을 읽어주셨어. 근데 배가 아파서 집중을 못했어. 민지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준호는 여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다. 그날 밤 민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다. 민지야, 어디가 아프니? 소연이 당황하여 물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어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철은 급히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빨리 병원에 가자. 이상해. 이웃집 최씨 아저씨의 트럭을 빌려 가족들은 민지를 영월군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 빛나고 있었지만 김씨 가족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영월군 종합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에도 여러 환자들로 분주했다. 민지를 본 당직의사 이정우는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다. 어디가 아프니? 이 의사가 민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민지가 여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의사는 민지의 배를 진찰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몇 마디 속삭인 후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혹시 월경이 시작됐나요? 이 의사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당황했다. 아니요, 아직요. 민지는 아직 어려서. 이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초음파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철과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준호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침내 이 의사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다. 김씨 부부,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 이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민지 양이 임신 중입니다. 대략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철과 소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상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벽을 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민지는 겨우 10살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죠?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누가? 이 의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지 양의 신체는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출혈 증상이 있어 위험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철과 소연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0살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누가 우리 애에게 이런 짓을... 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지 양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사가 말했다. 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살려주세요, 우리 딸. 그 사이 준호는 복도에서 의사와 부모님의 대화 일부를 들었다. 임신이라는 단어에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자신의 여동생, 아직 어린 민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누가, 내가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3장, 수술과 조사. 민지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란 박사가 급히 호출되었고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수술실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고 상철은 무너질 듯 벽에 기대어 있었다. 우리 민지.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소연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김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지 양은 안정을 찾았지만 태아는 유산되었습니다. 민지 양의 신체가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고통에 사로잡혔다. 우리 애가 괜찮을까요? 신체적으로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박사가 대답했다. 그 사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영월 경찰서에 강민석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먼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후 상철과 소연을 만났다.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주세요. 강 형사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다. 최근에 민지 양과 자주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 외에 민지 양과 가까운 사람들이요. 소연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요. 민지는 오빠와 함께 있거나 때로는 친척들이 와서 봐주기도 해요. 친척이요? 어떤 친척인가요? 강 형사가 물었다. 상철이 대답했다. 제 사촌형 박진우가 가끔 집에 와요.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죠. 강 형사는 이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다. 박진우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 형은 서울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죠. 독신이고 우리 가족에게 늘 친절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많이 아꼈죠.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민지 양이 의식을 찾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사님, 제가 민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형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민지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연은 딸의 애츠리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가 눈을 뜨자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괜찮니? 엄마 여기 있어. 소연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배가 아파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병원이야. 넌 아팠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어린 몸은 수술의 충격으로 약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상철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지야. 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형사도 의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경찰관 아저씨야.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지는 경찰관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듯했다. 저 잘못한 거 있어요? 강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네가 아픈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야. 이 의사가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신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지 양이 좀 더 회복된 후에. 하지만 강 형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민지야, 최근에 누가 너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이불을 꽉 쥐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을 자다가 아팠어요. 소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진실을 말해야 해. 누가 너를 다치게 했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 삼촌이. 하지만 삼촌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거래요. 그 말을 들은 상철은 격분하여 벽을 쳤다. 진우 그 자식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강 형사가 상철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민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아빠,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강 형사는 민지의 증언을 메모한 후 곧바로 박진우를 체포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민지의 진술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병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일그러졌다. 진우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재호, 강 형사와 경찰들은 즉시 박진우의 자전거 수리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우가 평소처럼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진우는 경찰을 보자 놀란 듯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강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구를? 민지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강 형사가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우는 갑자기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의 고백에 현장의 경찰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10살 소녀를 상대로 한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우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자백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상철이 일하러 나가고 소연도 없을 때 집에 들러 민지에게 과자를 사주는 척하며 접근했다고 자백했다. 준호가 학교에 있거나 농사일을 돕고 있을 때 그는 민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강 형사는 진우의 자백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친척의 어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지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신체적으로는 회복 중이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었다. 병원의 아동심리 전문가 윤지원이 민지의 상담을 맡게 되었다. 민지야, 네가 겪은 일은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했어. 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했다. 내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사건 소식은 곧 하늘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으로 반응했지만 진우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것도 10살 아이에게. 마을 주민들은 속삭였다. 일부 주민들은 민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 사건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수군거렸다. 이 같은 반응은 민지의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병원에서 2주 동안의 치료를 마친 민지는 퇴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연과 상철은 민지를 하늘마을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마을에서 민지가 어떤 눈길을 받을지,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소연이 남편에게 말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우리 집, 우리 삶이 있는 곳인데. 그때 윤 상담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제 여동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민지를 서울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과 소연은 놀란 눈빛으로 윤 상담사를 바라보았다. 서울이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상철이 말했다. 윤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제 여동생 윤미정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민지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며칠 후 윤미정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미정 선생님이야. 미정이 민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서울의 학교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 가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게.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가보고 싶어요. 상철과 소연은 딸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민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가끔씩 서울에 가서 민지를 볼 수 있나요? 소연이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셔서 민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민지가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준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지야. 준호가 여동생에게 다가갔다.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 오빠가 자주 보러 갈게. 민지는 오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줘서.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여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민지가 서울로 떠나는 날 하늘마을 기차역에는 김씨 가족만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미정은 민지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를 준비를 했다. 걱정 마세요. 민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미정이 상철과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엄마가 자주 보러 갈게. 전화도 매일 할게. 상철도 딸을 안아주었다.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지내. 아빠가 널 항상 사랑해. 민지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정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서울에 도착한 민지는 미정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보며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지. 미정이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미정은 민지를 위해 작은 방을 준비해 놓았고 책상과 침대 그리고 몇 가지 인형들로 꾸며 놓았다. 마음에 들어? 미정이 물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쁘네요. 미정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선 편안하게 쉬고 내일부터 새 학교 준비를 시작해볼까? 서울의 생활은 민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미정은 학교에서도 민지를 돌봐주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지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민지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한편 하늘마을에서는 박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증거와 자백으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철과 소연은 재판에 참석했지만 민지는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딸이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길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진우, 법정은 당신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상철은 진우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형이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재판 후 더욱 침울해졌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호야, 밥 먹자. 소연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 안 먹을래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상철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제가 집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제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진우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이제 그는 죗값을 치르고 있어. 그리고 민지는 새 출발을 하고 있고.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난 후 김씨 가족은 서울에 있는 민지를 보러 갔다.
그들이 미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아빠. 민지가 반갑게 소리쳤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민지는 이제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이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친구들, 그리고 미정의 보살핌으로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어때? 상철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호는 동생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민지야, 오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민지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오빠, 이제 학교 다시 다녀요? 준호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정이 민지에게 준호의 상황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응, 다시 다니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민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 오빠도 괜찮아야 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동생을 다시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3년이 지났다. 민지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미정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밝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민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다. 민지야, 오늘 상담 어땠어? 미정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도 너무 무섭지는 않아요. 미정은 민지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였다. 준호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 18살이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준호야,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상철이 물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대답했다. 서울로 가고 싶어요. 민지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상철과 소연은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도 민지가 서울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박진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의 범죄는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날 민지는 미정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왜?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처럼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미정은 감동을 받아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민지야. 민지의 꿈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상철과 소연은 하늘마을에서 계속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민지를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안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지가 많이 달라졌네. 상철이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우리 딸. 준호는 결국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민지와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미정의 집을 방문하여 동생과 시간을 보냈다. 오빠,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형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제9장 새로운 시작. 10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대로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선생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지의 반학생 중 한 명이 그림을 건넸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 좋은 교사로 만들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되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사건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한 여성이 준호의 사무실을 찾아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철과 소연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늘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네요. 소연이 말했다. 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미정은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멘토였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민지를 자신의 학교로 초빙했다. 민지야, 네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느 날 민지는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니?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선생님,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는 그 표정을 알아봤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지었던 표정이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통, 치유의 과정, 그리고 성장. 나는 괜찮아. 민지는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도 괜찮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동학대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지 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랐어요.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아동학대 생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며 민지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무료로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민지야. 미정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고 민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민지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미정이 민지의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민지는 미정을 꼭 안아주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철과 소연은 이제 노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들은 서울로 이사해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소연이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지는 항상 강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였지. 민지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면서 아동보호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지는 한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만났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켜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의해 정의됩니다. 민지가 한 강연에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이들에게 그녀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진우는 1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늘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지는 가끔 진우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용서했냐고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건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제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10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이후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다.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 그녀의 삶은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법정의 벽시계가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켰다. 넓은 법정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가 이내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주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이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법정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 큰 문틀 안에는 변호사도 중요한 증인도 아닌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민준, 7살 소년이 그곳에 서 있었다. 크고 맑은 눈동자는 빛났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깔끔하게 단추를 채운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지는 발목보다 조금 길어 보였다. 마치 어머니가 이 중요한 날을 위해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준 것 같았다.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작은 구두는 법정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법정 밖에서는 그의 어머니 윤지영 씨가 붉어진 눈으로 걱정스럽게 서 있었다. 남편이 체포된 이후로 그녀는 많이 쇠약해졌다. 하지만 오늘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어린 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이 소년의 등장을 인식하면서 미묘하게 변했다. 한 아이, 특별한 증인. 과연 7살 소년이 이렇게 심각한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 심지어 방청객들까지 모두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왜 어린 소년이 이 중요한 재판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이런 압박감 가득한 공간에서 무슨 말을 할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오늘 자신이 평범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울거나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정도윤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어 있었다. 앞쪽 피고석 근처에서 정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교도소에서의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로 얼굴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작게 속삭였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비쳤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윤이 체포된 이후 민준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 이상 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저녁 시간도,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침 시간도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눈물, 외로운 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오늘 그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왔다. 판사석의 높은 의자에서 임지원 판사, 나이 지긋한 여성이 눈앞의 소년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많은 재판과 다양한 모습의 증인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다. 소년의 맑은 눈에는 거짓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단 하나. 정의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이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민준이니? 소년은 올려다보며 직접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네, 판사님.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7살 소년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법정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석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여기에 설 때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민주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진실만 말할게요. 임지원 판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것이 어린 증인이 법정에 선 첫 번째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 소년에게서 무언가가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쪽에서 검사 박상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왔고 그에게 증인석에 선 아이의 모습은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는 생각했다. 아이가 법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는 일어나 약간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소년, 너는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니? 민주는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진실을요. 진실? 검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소년은 작은 손을 꽉 쥐고 직접 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한 단어씩 발음했다. 진실은 아버지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번개처럼 울려 퍼져 법정을 순간적으로 침묵시켰다. 몇몇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겨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검사는 입술을 비틀며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민준이 계속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도 7살 소년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다. 임지원 판사는 의자에 기대며 날카롭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조아빈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렴.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가 체포된 날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법정의 웅성거림은 민준의 등장으로 점점 커져갔다. 참석자들은 7살 소년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각한 재판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단지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준의 아버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이었다. 피고인 정도윤은 재판석 앞에 단전히 앉아 있었다. 손은 책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지만 오늘은 위험한 강도처럼 감금되어 있었다. 의심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고 참석자들의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다. 그는 정말 강도야. 어떻게 무죄인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있겠어? 증인이 직접 봤다는데 더 이상 변명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이런 소문이 아니라 아들 민준의 시선이었다. 그의 아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도 혼란도 없이 오직 하나, 아버지가 무죄라는 믿음만 있었다. 검사 박상현이 일어나 양복 재킷을 정돈하고 재판석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은 날카롭고 경험이 풍부했다. 그의 경력 동안 그는 수백 건의 사건을 보아왔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그는 시작했다. 분명한 목소리가 넓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보석상 강도 사건은 저녁 9시 45분에 발생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정도윤이 알람이 울릴 때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박상현은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본 후 계속했다.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박상현은 몸을 돌려 증인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주십시오. 법정 옆에 작은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김태준으로 보석상 맞은편에 있는 가게의 주인이었다. 김태준은 꽤 소박해 보였지만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눈빛은 약간 망설임이 있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두 손을 맞잡았다. 마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임지원 판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김태준 씨,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정도윤을 스치고 지나갔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카페가 보석상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저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불을 끄려던 찰나에 갑자기 보석상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고 한 남자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과 그 남자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입니까? 판사가 확인을 위해 물었다. 김태준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정도윤 씨였습니다. 법정에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검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증인의 명확한 증언으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경찰 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정도윤은 양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다. 저는 증인이 말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지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는 보석상에 강도를 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도윤이 말했다. 억울함으로 눈이 붉어졌다. 저는 그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저를 스쳐 달려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경찰이 들이닥쳐 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판사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몇몇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정도윤의 변호사인 최준호가 이때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최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은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최준호는 김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김태준 씨, 당신은 정말로 정도윤 씨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은 망설였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저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뛰쳐나오는 것만 보았습니다. 이 증언에 법정 사람들은 놀랐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 실제 강도였고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친 것일까?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다. 정숙해주십시오. 그녀는 검사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뚫어졌다. 박 검사님, 정도윤 씨가 실제로 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입술을 살짝 꽉 물었다. 사건 파일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 당시 정도윤 씨의 몸에서 무기나 도난당한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박상현은 다소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이 재판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7살 민준, 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법정의 엄숙하고 긴장된 공간 속에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작지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는 보석상 근처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소년 민준, 이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가장 어린 사람에게 향했다. 소년은 흰 셔츠를 입고 작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났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격한 판사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검사 쪽에서 오는 의심의 눈빛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있었다. 진실을 보호하는 것,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 검사 박상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소년, 너는 아버지가 단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었다고 말하는군.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지? 당시 너는 현장에 있었니? 민주는 손을 꽉 쥐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임지원 판사는 소년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네가 본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주렴.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위협적인 의도는 없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방과 후 학교에서 데리러 오셨어요. 보석상이 있는 길을 지나갈 때 저는 인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아주 마르셨고 하얀 머리카락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소녀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할머니가 인도에 튀어나온 벽돌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두웠고 할머니는 도로 가까이에 넘어지셨어요. 차들이 계속 지나갔고 모두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멈춰서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준의 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한 단어가 명확하게 참석자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아버지는 저한테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고 할머니를 도우러 달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보석상 옆 계단에 앉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법정의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세부 사항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민주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괜찮은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녀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많이 떨고 계셨어요. 아마도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할머니에게 주셨어요.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검사를 직접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보석상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뀐 그 순간을 기억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보석상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봤어요. 검사 박상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너는 그 사람을 분명히 보았니?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아주 빨리 달렸어요. 변호사 최준호,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이 즉시 핵심을 짚었다.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니? 확실해요. 소녀는 주저없이 즉시 대답했다. 그 사람이 뛰쳐나올 때 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보석상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동시에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엄숙한 법정에서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민준의 강력한 증언 이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 박상현, 그의 날카로움과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직 이 사건이 쉽게 바뀌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소년, 너의 똑똑함을 인정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전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똑똑함이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어. 너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그는 임지원 판사와 방청객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우리에게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확인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소년, 네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을까? 네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니?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임을 알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당신의 증인이 정말로 제대로 봤는지 확실한가요? 누군가 아버지에게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물어봤나요?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법정의 공간을 가로질렀다. 검사 박상현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지만 민주는 알아챘다. 소녀는 검사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을 알았다. 검사 박상현은 재빨리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여 사진 한 장을 꺼내 법정에 들어 올렸다. 이것은 사건 발생 시점에 보석상의 보안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법정 구석의 큰 화면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강도 사건 직후
보석상 문 근처에 서 있는 파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사진을 가볍게 두드리며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정도윤 씨입니다. 증인은 그가 그 시간에 보석상 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언과 그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미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최준호 변호사,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진은 분명히 불리했다. 정도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실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입술을 꽉 물었다.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민주는 이를 알고 있었다. 소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일어났다. 맞아요.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하지만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자라는 의미인가요? 검사 박상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미로운 듯 보였다. 소년, 넌 논쟁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민주는 입술을 다물었다. 검사 박상현이 계속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무죄라면 어째서 그가 알람이 울릴 때 바로 그곳에 나타났는지 설명해봐. 이 질문은 소년의 논리에 강한 타격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을 놓치고 있어요. 검사 박상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냐?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임지원 판사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제가 검사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을 불러주세요. 증인이 증언대로 올라왔다. 그는 중년 남성 박민석으로 보석상 근처에 있는 상점 주인이었다. 민주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가 보석상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를 보석상 문 바로 앞에서 보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알람이 울렸지. 민주는 입술을 다물고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나요? 박민석은 눈을 깜빡였다. 이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나는 확실하지 않아. 검사 박상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민주는 그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저씨는 아버지가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이미 밖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박민석은 멈칫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민주는 검사를 바라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증인은 단지 제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것만 봤을 뿐 그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밖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저씨의 증언만으로는 아버지가 강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최준호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분명히 증인은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긴장되어 갔다. 임지원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이 핵심 포인트를 인정합니다.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혐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민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체포되었을까요? 전체 법정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든 참석자들은 그 질문 속의 함의를 이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대답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임지원 판사는 높은 판사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증인석에 서 있는 7살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정의의 저울을 든 수년 동안 그녀는 이런 질문을 감히 던지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전체 법률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질문. 검사 박상현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의 평소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반사적으로 그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소년에게 소리쳤다. 소년, 이곳은 법정이야. 너는 그런 추측성 질문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두가 답을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한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준호 변호사,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은 민준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등 뒤로 맞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소년의 질문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검사 박상현을 향해 돌아섰다. 검사님은 민준의 질문이 추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에 기반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검사의 책상 가까이 걸어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높은 지위,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정도윤 씨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된다면 그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까요? 그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즉시 구금되고 강도라는 딱지가 붙을까요?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최준호 변호사는 계속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경우에 차별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고 보호해줄 권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이나 가정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도윤 씨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억울하다면 누구도 눈을 감고 모른 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검사 박상현은 쉽게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매우 훌륭합니다, 최 변호사님. 하지만 법은 감정에 기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가정이나 사회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소년, 너는 법정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 하지만 이제 사실로 돌아가자. 그는 정도윤을 가리켰다. 너의 아버지는 보석상 근처에 있었어. 우리는 증인의 증언과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있어. 만약 네가 그가 강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그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네가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소년은 살짝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할 수 있어요. 검사 박상현은 약간 눈썹을 찌푸렸다. 소년의 자신감에 놀란 듯했다. 민준은 최준호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제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믿는 영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췄다. 검사 박상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영상입니까? 최준호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USB를 법정 서기에게 건넸다. 몇 초 후 영상이 큰 화면에 나타났다. 영상 속 이미지는 선명했다. 보석상의 카메라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카메라가 중요한 순간, 강도가 일어난 순간을 모두 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남자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왔다. 큰 가방을 안고 있었다. 몇 초 후 정도윤이 나타났지만 보석상 안에서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였다. 잠깐만요. 패심원 중 한 명이 외쳤다. 정도윤 씨는 보석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그는 보석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넘어진 할머니가 인도에 있는 곳으로요. 정도윤 씨는 보석상을 강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군가를 도우러 왔을 뿐이에요.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검사 박상현을 바라보았다. 검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검사는 이를 꽉 물었다. 분명히 정도윤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런 다음 임지원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을 다시 해도 될까요?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소년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마치 어른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체포되었을까요? 임지원 판사는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다. 법정에는 영상이 상영된 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정도윤을 향한 고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임지원 판사는 손을 책상에 대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검사 박상현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마치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진실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툭 법정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노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몸은 약간 마른 편이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빛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약간 두려워 보였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성은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바로 정도윤 씨가 강도 당일 도와준 사람입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희망의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작은 손을 꽉 쥐고 흥분을 억누르려 했다. 마침내 진짜 증인이 나타난 것이다. 임지원 판사는 김순자에게 증인석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증인석에 서서 그녀는 몸을 숙여 피고인인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억울하게 고발당한 남자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일찍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김순자 씨,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는 보석상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다리가 약해서 인도로 올라가다가 보석상 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바로 그때 정도윤 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멈춰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보석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강도와도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김순자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도윤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석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알람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땅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도윤 씨만 보석상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의 증언은 법정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도윤 씨는 정말로 무죄였던 거야? 그는 단지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누명을 썼다고? 세상에 이 증인이 없었다면 정도윤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 검사 박상현은 이를 꽉 물었다. 분명히 그는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정숙을 요구했다. 그 후 그녀는 김순자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김순자 씨, 왜 지금에서야 증언하러 오셨습니까? 만약 사건을 목격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경찰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김순자는 계속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경찰이 오고 그들이 정도윤 씨를 강도로 생각해 체포한 후 저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떨었다. 하지만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정도윤 씨를 위해 증언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최준호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선 남자라고요? 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컸습니다. 턱 아래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순자의 증언이 끝난 후 몸이 굳었다. 법정은 두려운 침묵에 빠졌다. 단지 몇몇 참석자들의 속삭임만이 들렸다. 임지원 판사는 손을 들어 턱을 비볐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드러났다. 만약 김순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검사님, 정도윤 씨가 잘못 식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검사를 향해 겨누어졌다. 검사 박상현은 몸이 굳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순자의 증언은 매우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더욱이 흉터가 있는 낯선 남자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수사 파일에 있는 한 세부 사항과 일치했다. 다른 증인이 보석상에서 의심스러운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술이 무시되었다.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다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진실이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준호 변호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어떻습니까, 박 검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검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묻어났다. 저는 이 증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찼다. 저도 이 증언이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김순자 씨의 증언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도윤 씨가 정말로 무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 쪽으로 돌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검찰에게 즉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김순자 씨가 언급한 흉터 있는 낯선 남자의 신원 확인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입술을 꽉 물었지만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법정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체포한 건가? 세상에, 정도윤 씨는 정말로 억울했군. 민준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중요한 조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강도는 누구였을까? 흉터가 있는 남자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임지원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다. 모든 시선이 임지원 판사에게 향했다. 그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준비하고 있었다.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당했는가. 민주는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거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가 한 모든 것, 그의 용감한 말,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최준호 변호사는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검사 박상현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무고한 사람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을 것이다. 아래쪽 방청석에서 군중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검토한 후 배심원단은 결론에 도달했다. 임지원 판사는 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법정은 정도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한순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법정은 폭발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다. 세상에, 정도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어. 그는 무죄야. 그는 무죄야. 환호성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중앙에서 민주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정도윤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했다. 부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 아버지는 네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주는 흐느끼면서도 밝게 웃었다. 아버지는 바보예요. 다음에는 누명 쓰지 마세요. 법정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긴장 끝에 안도의 웃음이었다. 최준호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는 정도윤에게 다가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축하합니다, 정도윤 씨.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정도윤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막혔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진지해졌다. 사실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민준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정도윤은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아, 네가 아버지를 구했구나.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제게 선물을 주셔야 해요. 법정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부자의 애정에 감동받았다. 기쁨의 와중에도 한 사람은 축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 박상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얼굴은 약간 무거워 보였다. 오늘 그는 패배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교훈이었다. 최준호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 검사님, 오늘 당신도 무언가를 깨달으셨죠? 검사는 잠시 멈춘 후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모든 각도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정도윤 씨를 너무 성급하게 기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정의는 항상 빛을 찾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검사 박상현은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아마도 그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정도윤과 민준이 법정을 나왔을 때 밖에는 이미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낯선 사람들까지 정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축하해요, 정도윤 씨.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으셨군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늘은 좋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요. 정도윤은 감동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소년의 미소는 태양처럼 빛났다. 오늘 그는 성공했다. 아버지를 보호했다. 비록 정도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 강도는 누구였을까? 김순자가 본 흉터 있는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사건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 축하하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 그의 뺨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아직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정도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억울함은 씻겼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과연 누가 한때 누명을 썼던 사람을 고용하려 할까? 지역사회는 그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전에 협력했던 자동차 정비소 사장들은 그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 피했다. 정도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만 아시잖아요. 제 고객들이 아직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정도윤 씨, 정말 돕고 싶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요. 당신을 고용하면 고객들이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거절은 마치 정도윤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회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닫혔다. 단 한 사람만이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남준, 그가 전에 일했던 오래된 정비소의 주인이었다. 정도윤이 지친 표정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정비소로 돌아왔을 때 이남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왜 제가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남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윤은 놀랐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남준은 거리 모퉁이 근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오래된 가게가 있었다. 여기는 제가 구입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정비소를 열고 싶지 않나요? 정도윤은 놀랐다. 자신의 가게를 연다고?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남준은 웃었다. 돈은 빌리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도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남준만이 아니었다. 한때 정도윤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주인, 전에 정도윤을 비난했던 사람이 새 자동차 정비 도구 한 봉지를 가져왔다.
전에 당신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이웃들도 함께 도왔다. 누군가는 벽돌을, 누군가는 가게 페인트를, 누군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오래된 도구들을 가져왔다. 서서히 새로운 자동차 정비소가 탄생했다. 간단한 간판이 걸렸다. 민준 자동차 정비소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여전히 경계했지만 조금씩 이해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 손님이 들어와 망설이다가 결국 정도윤에게 차를 맡겼다. 수리가 끝난 후 정도윤은 아주 적은 금액만 받았다. 당신의 차는 약간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품만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은 놀랐다. 정말요? 다른 정비소에 갔다면 아마 저에게 전체 부품을 교체하라고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직한 자동차 정비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한때 작았던 정비소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장소가 되었다. 민주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다. 소녀는 작은 일들을 도왔다. 때로는 도구를 들고, 때로는 물건을 사러 가고, 때로는 그저 아버지 옆에 앉아 차에 대해 배웠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 정도윤과 민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다. 7살 소년이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고 정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야기. 그 기사는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토론하기 시작했다. 만약 민준이 없었다면 정도윤의 운명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정의는 정말로 공정한가? 민준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아버지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1년 후 민준 자동차 정비소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비소 중 하나가 되었다. 정도윤은 단지 차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저도 한때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배우고 싶다면 저는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에서 정도윤은 끈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정비소로 달려왔다. 손에는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제 자동차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정도윤은 미소 지으며 소년의 손에서 장난감을 받았다. 물론이지. 아저씨는 어떤 자동차든 고칠 수 있어. 민주는 옆에 서서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 끝에 아버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7살 소녀는 큰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